3명의 소년, 9발의 총성, 8개월간 이 일을 계획한 한 아버지. 체드 도어맨 사건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충격적인 가족 비극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아직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풀리지 않았다. 왜? 가장 잔혹한 범죄자조차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행동은 매번 마치 살인자가 자신이 살해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때로는 제도가 거꾸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16년 도어맨 부부는 오하이오주 멀로 외곽에 있는 주택과 부지를 구입했다. 인구 약 15,000명의 조용한 도시였다. 3에이커의 땅, 넓은 집은 가장의 오랜 노동의 결실이었다. 체드 도어맨은 32살이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개인 계약도 맡았다. 그의 아내 로라 34세는 집안 일과 육아를 담당했다. 부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 사건 당시 막내 체이스는 어렸고 둘째 헌터는 그보다 조금 더, 첫째 클레이트는 가장 나이가 많았다. 가족에게는 로라의 첫 결혼에서 낳은 딸 알렉시스도 함께 살았다. 체드는 알렉시스를 친딸처럼 여기며 따뜻하게 대했다. 알렉시스는 종종 남동생들을 돌보고 학교에서 데려오고 간식을 만들어 주었다. 클레이튼 또한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책임감 있으며 진지한 아이였다. 부모가 바쁠 때면 헌터와 체이스를 돌보는 일을 맡았다. 아이들은 모두 활발하게 자랐고 스포츠를 좋아했으며 서로와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매우 애착이 강했다. 헌터는 야구를 무척 좋아했고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을 꿈꿨다. 온 가족이 경기장에서 그를 응원하며 관중석에 앉아 그의 이름을 외쳤다. 소녀는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자랑스럽게 입었다. 알렉시스에게는 카렌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도어맨 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나머지 세 동생들은 그녀를 거의 친척처럼 여겼다. 그녀는 그들 집에서 자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카렌은 이 가족을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으로 기억했다. 그들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에서는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났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겉으로 보기에 도어맨 가족은 모범적인 가정이었다. 이웃들은 마당에서 마주치면 손을 흔들었다. 아무도 그 규녀를 보지 못했다. 바로 그래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두에게 그토록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2023년 6월 15일은 더운 날이었다. 공기는 빽빽하고 끈적거렸다. 체드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정원 일을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점심을 먹고 아이들과 마당에서 놀고 집 근처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소년들은 그의 주위를 뛰어다니며 웃었다. 그러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로라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곧장 침실로 들어갔다.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현실과 단절된 듯 멍해 보였다. 항상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어 페이지를 넘겼다. 입술이 움직였다.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로라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내와 아들들에게 침실에서 함께 쉬자고 제안했다. 목소리는 평탄하고 거의 감정이 없었다. 그는 총기 금고로 향했다. 로라는 그가 22구경 소총을 꺼내 장전하는 것을 보았다. 손은 천천히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불안해하며 자신을 겁주지 말라고 부탁했다. 목소리에는 불확실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마당에 야생동물이 나타나 남편이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사슴, 너구리. 체드는 그저 농담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소총을 다시 넣고 가족과 함께 침실로 갔다. 불안감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어떤 공허함. 하지만 그녀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다. 얼마 후 모두 잠이 들었다. 소년들은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체드가 일어섰다. 아무도 깨우고 싶지 않은 듯 움직임은 소리 없었다.
그는 다시 금고를 열어 소총을 들고 침실로 돌아왔다. 로라는 어떤 내적인 충격에 잠에서 깼다. 눈을 떴다. 총을 든 실루엣을 보고 즉시 겁에 질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틈도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남편은 헌터를 쏘았다. 닫힌 공간에서 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다. 로라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동물적이고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했다. 자신은 다친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아들의 작은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흔들며 이름을 불렀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잡아 구조대에 전화했다. 손가락이 겨우 버튼을 눌렀다. 모든 것이 빠르게 일어났다. 몇 초가 동시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알렉시스는 그 순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그녀는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와 헌터를 보았다. 의붓 아버지가 소총을 재장전하는 것을 보았다. 움직임은 차분하고 숙달되어 있었다. 마치 사격장에 있는 것 같았다. 다른 두 소녀는 방에서 뛰쳐나왔고 그들의 작은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알렉시스는 막내 체이스를 도와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켰다. 하지만 첫째를 챙길 수는 없었다. 클레이트는 당황하여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본능적으로 어디든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알렉시스는 막내를 거의 끌다시피 현관문으로 데리고 나갔다. 체이스는 울면서 비틀거렸다. 그리고 클레이트는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소녀는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들판 쪽으로 달려갔다. 풀은 높았고 맨발 아래서 거칠었다. 체드가 뒤따라 나왔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조준하여 클레이튼의 등을 쏘았다. 클레이튼이 수십 걸음 달려갔을 때 총알이 그를 덮쳤다. 그는 얼굴을 바닥에 박고 쓰러졌다. 아직 살아있었고 가늘고 숨막히는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손가락으로 땅을 긁으며 기어가려고 애썼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그의 위에 섰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대고 지근거리에서 총을 쏘았다. 앞마당 쪽에서 알렉시스가 체이스를 안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아기는 계속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아빠가 왜 저러는지, 클레이튼이 왜 쓰러졌는지 물었다. 소녀는 아기가 보지 못하도록 그의 얼굴을 자기 어깨에 파묻었다. 그를 더 꽉 잡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길가로 달려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체드가 그들을 따라잡았다. 발걸음은 무겁고 규칙적이었다. 그는 알렉시스에게 소총을 겨뤘다. 총구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향했다. 동생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목소리는 평탄하고 감정이 없었다. 소녀는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체이스가 땅에 내려놓이자마자 체드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건조하고 텅 빈 소리. 탄장이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재장전을 시작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탄장을 빼고 탄약을 꺼내고 넣었다. 소녀는 아주 어렸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다시 달려갔고 작은 다리가 휙휙 지나갔다. 알렉시스는 그 순간을 이용해 소방서로 달려갔다. 길을 따라 수백 미터였다. 맨발이 아스팔트를 두드렸다.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지나가던 운전자가 달려가는 소녀를 보았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차를 세웠다. 알렉시스는 달리면서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들을 쏘고 있다고 소리쳤다. 목소리는 쉬고 숨이 찼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남자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고 번호를 누르는 동안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의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상황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 법 집행관들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로라의 첫 번째 전화는 몇 분 전에 걸려왔었다. 체드는 장전된 소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로라는 체이스를 품에 안고 있었다. 소년이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껴안았다. 손을 뻗었다. 어머니는 거절하며 고개를 저었고 아들을 자신에게 더 바싹 끌어안았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채들은 힘으로 아들을 빼앗으려 했고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심지어 아내의 어깨를 물었다. 이빨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고 절망적인 사람의 필사적인 힘으로 버텼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말은 뒤죽박죽이고 조리가 없었다. 소총의 총신을 손으로 잡으려 했고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을 감쌌다. 체드가 총을 쏘았다. 굉음, 섬광, 총알이 그녀의 손바닥을 관통하여 엄지손가락을 다치게 했다. 피가 튀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힘을 풀었다. 버틸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녀의 손에서 빼앗아 어머니로부터 1미터 떨어진 바닥에 내던졌다. 소녀는 부딪혀 울기 시작했다. 체드는 눈을 떼지 않고 그의 머리를 쏘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밖으로 나가 클레이튼이 누워있는 들판으로 향했다. 마치 아무데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천천히 걸었다. 로라는 막내 아들을 도우려 했었다. 손은 자신의 피와 아들의 피로 미끄러웠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흔들며 불렀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구조대에 전화했다. 이미 전화했는데 도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남편이 세 아이를 모두 쏘아 죽였다고, 즉시 와달라고 요청했고 목소리는 비명으로 갈라졌다. 체드는 클레이튼을 데려왔다. 예전에 아이가 차에서 잠들었을 때 안아주던 것처럼 품에 안고 있었다. 집 앞 잔디밭에 눕혔다. 조심스럽게, 거의 소중하게.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하나씩. 그들을 나란히 눕혔다. 옷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리고 현관 계단에 앉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깊게 한 모금 빨았다. 로라가 히스테리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살리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담배 연기가 가느다란 줄기를 이루며 위로 올라갔다. 몇 분 후 2명의 보안관 대리가 현장에 도착했다. 사이렌이 멀리서부터 울리며 다가왔다. 너무 늦었다. 그들은 오는 길에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총을 준비한 채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권총은 앞을 향해 있었다. 체드는 현관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그는 경찰도, 아내의 비명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경찰관들이 손을 들고 일어서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에 담배를 든 채 계속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 소총은 옆 현관 계단에 놓여 있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했다. 언제든 발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방아쇠에 있었다. 로라는 그동안 피투성이가 된 아들들 위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히스테리 상태였고 머리카락은 눈물로 젖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자신의 상처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손에서 피가 흘러 잔디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은 체드의 침착함에 놀랐다. 그것은 충격도 망연자실함도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이었다. 그가 마침내 그들의 존재에 반응했을 때 그는 태연했고 심지어 말이 많았다. 마치 가게 앞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나무 그늘에 누워있는 자신의 개에 대해 이야기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개는 아무도 물지 않고 착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을 감옥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분명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다. 살인자는 아내의 가슴 찢어지는 비명 속에서 체포되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도착했다. 한 대만 필요했지만 여러 대의 구급차가 왔다. 세 아이가 이미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도울 방법이 없었다. 모두 총상으로 사망했다. 클레이튼과 체이스는 근거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았고 다른 부상도 입었다. 헌터는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체드는 총 9발을 쏘았다. 구급대원들은 말없이 일했고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차로 가서 아무데도 응시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맹혈함, 갑작스러움, 잔혹함, 이 모든 것이 이 사건에 직면한 모든 사람에게 악몽이 되었다. 이웃들은 집에서 나와 무리를 지어 서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내지 못했다. 로라와 알렉시스만이 살아남았다. 소녀는 기적적으로 신체적 상처를 입지 않았다. 긁힌 자국 하나 없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총에 맞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료하고 봉합했다. 신체적 상처는 심리적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몇 분 만에 새 아들을 잃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졌다. 체드는 의식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다. 구치소에서는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했고 저항하지 않았다. 형사들에게 몇 가지 이상한 말을 했다. 예를 들어 로라를 쏜 것은 계획에 없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쉬워하며 말했다. 알렉시스에게 총을 겨눈 것도 후회했다. 그것도 불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살해된 새 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것이 일상적이고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대신 그날 점심이 아주 맛있었다고 자세히 이야기했다. 아내가 감자와 함께 닭튀김을 준비해 주었다. 이제 이것이 음식에 대한 그의 마지막 좋은 기억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비극이 있은 지 일주일 반 후에 열린 심리에서 32살의 체드 도어맨은 법정에 섰다. 그는 똑바로 앉아 무릎에 손을 얹었다. 작년 10월부터 살인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목소리는 단조롭고 떨림이 없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 4일 밤은 전혀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한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눈을 뜬 채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바로 다음 날 첫 공판이 열렸다. 구금 방식과 보석금 문제가 다뤄졌다. 부검사는 범죄 상황을 설명하고 일어난 일의 잔혹함을 자세히 묘사했다. 법정은 조용했고 서기의 팬소리만 들렸다. 보석금은 논의 없이 기각되었다. 살인자는 재판 전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체포 당일 완전한 침착함을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다. 눈물은 천천히 흘렀고 그는 닦지 않았다. 가족에게 준 고통 때문에 슬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슬프다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해야 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이들과 가까웠던 그가 왜 새 아들을 죽였는가? 왜 그는 로라와 알렉시스를 즉시 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충분했다. 총알도 충분했다. 생존자들 자신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로라는 그날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이 범죄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 대중,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다. 카메라가 집 앞에서 진을 쳤고 기자들은 이웃들을 인터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두 번째 아동 사망 관련 중대 사건이라는 것이다. 2023년 2월에도 한 학생과 그의 부모가 가족 비극으로 사망했다. 성인 중 한 명이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살해한 것이다. 그 사망자는 도어맨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녔다. 1년도 채 안 되어 발생한 두 번째 사건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기를 두려워했다. 세 소년이 총에 맞은 후 초등학교에는 위기상담 심리사들이 배치되었다.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별도의 상담실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친구를 잃고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생존한 도어맨 가족을 위해 2번의 모금 활동이 열렸다. 알렉시스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각각. 돈은 전국 각지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능한 동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자녀를 살해하는 부모를 5가지 주요 범주로 나눈다. 첫째는 이타주의자다. 그들은 살인을 통해 아이들을 미래의 고통에서 구원한다고 믿는다. 종종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재정 문제나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함께 데려가기로 결심하는 경우다. 논리는 왜곡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현실적이다. 하지만 체드는 그 순간 총을 든 채로도 구금 상태에서도 자살하지 못했다. 시간과 기회는 충분했다. 감방의 시트, 모서리, 게다가 이것은 아내와 딸이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고통에서 구하고 싶었다면 왜 모두를 구하지 않았는가? 둘째는 아이들을 짐으로 여기거나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이익, 보험금, 유산을 얻으려는 부모의 범주다. 냉소적인 계산이다. 하지만 도어맨 가족은 재정 문제가 없었다. 제드는 열심히 일했고 돈을 잘 벌었으며 가족 곁에 있었다. 청구서는 제때 지불되었고 빚도 없었다. 아이들 앞으로 어떤 보험이나 유언장도 작성되지 않았다. 아무 이득도 없었다. 셋째 범주는 살인으로 이어진 가혹행위다. 잔인함이 일상이 되고 결국 선을 넘는 경우다. 하지만 제드는 이전에 아들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다. 멍도, 아이들의 불평도, 보호기관의 신고도 없었다. 넷째는 배우자 복수다. 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이들을 죽이는 경우다. 가장 잔인한 형태의 복수다. 하지만 친척과 이웃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관계가 정상적으로 보였다. 비록 몇몇은 긴장감을 알아차렸지만 법 집행관들은 계속해서 사건을 수사하고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5번째는 정신병이다. 환자가 심각한 장애를 겪고 합리적인 동기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다. 머릿속의 목소리, 왜곡된 현실 인식, 체드를 이 범주에 포함시키려면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했다. 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정확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체드는 어느 범주에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았다. 각 범주에서 조금씩 가져왔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았다. 이는 소셜미디어와 언론에서 대규모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이론을 세우고 댓글로 논쟁했다. 법 집행관들은 남자의 과거를 분석했다.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었다. 가정폭력 혐의가 한 건 있었을 뿐이다. 흥미롭게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파트너가 아니라 친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고소는 기각되었다. 아마도 마음이 바뀐 것 같다. 그 외에는 몇 건의 교통법규 위반뿐이었다. 과속, 신호 위반, 심각한 것은 없었다. 형사들은 체드가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아버지와의 사건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키스 도어맨이었다. 2010년 1월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목에 손을 얹고 압박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26일 혐의는 취하되었다. 키스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소환장에 응답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는 이 모든 것이 오해였고 사소한 다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제 형사들은 그와 자세히 이야기했다. 녹음기에 기록된 긴 대화였다. 세 손자가 사망할 당시 키스는 59세였고 아내와 함께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다. 따뜻함, 바다, 연금 생활. 주목할 만한 점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주저없이 아들을 변호했다는 것이다. 의심스러운 목조르기 사건 외에 키스는 체드가 공격적인 성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거의 공격적으로 아들을 변호했다. 형사들에게 아들을 직접 만나 이해하고 싶지만 체포 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규정상 허용되지 않았다. 키스는 체드를 좋은 사람, 사랑하는 남편,
돌보는 아버지로 묘사했다. 아이들과 어울리고 마당에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등의 예를 들었다. 그들은 살인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아버지는 아무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일과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키스는 원인이 의학적인 문제나 갑작스러운 발작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검사 결과를 간절히 기다렸다. 설명을 기대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말은 도어맨 가족의 이웃의 증언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길 건너에 살던 리처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체드가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했다. 길 건너편에서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새가 날아오를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그는 체드에게 분노 조절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다. 체드는 자제력을 잃고 뚜렷한 이유 없이도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 누군가 장난감을 떨어뜨리면 소리 지르고 아내가 뭔가 잘못 물어보면 소리 질렀다. 이웃은 그를 성미가 급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이웃들도 최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많은 사람들이 체드가 거의 매일 화를 내고 가족에게 점점 더 자주 짜증을 내는 것을 보았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마지못해 이야기했고 대화를 피했다. 그의 불만은 때로 비합리적이고 꾸며낸 것처럼 보였다. 사소한 일로 아내를 비난했다. 그 후 형사들은 주요 증인인 로라와 알렉시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후에야 가능했다. 며칠이 걸렸다. 소녀는 살인 몇 달 전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기억해냈다. 늦은 저녁 부엌에서였다. 로라는 체드가 계속 술을 마시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자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손이 떨렸고 이혼을 생각했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낸 것이었다. 알렉시스는 의붓아버지가 알코올을 남용할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맥주, 위스키, 때로는 아침부터 냄새가 났다. 이상한 점은 살해 후 독성 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나 마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로, 깨끗한 피였다. 체드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크 또한 그를 문제가 있고 거칠며 분노에 찬 성격의 남자로 묘사했다. 그들은 학창시절부터 20년 동안 알고 지냈다. 최근에는 그가 언제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고 한다. 팽팽하게 당겨진 용수철 같았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행동은 그조차도 놀라게 했다. 체드를 안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마크는 로라가 처음으로 이별을 이야기한 후 체드가 더욱 화를 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격분했고 얼굴이 붉어졌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녀가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냥 떠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3번의 살인이 아내에 대한 복수였을까? 가장 잔인한 복수,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이는 것. 그렇다면 왜 그는 의붓딸은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친아들들을 죽였을까? 알렉시스는 나이도 더 많고 덩치도 더 컸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살려주었다. 로라 자신은 공개적으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지 암시와 말끝을 흐리는 정도였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계속 바랐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정신과 전문가들은 이것이 왜곡된 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체드는 알렉시스를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피. 하지만 아들들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것, 자신의 살과 피로 인식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의 이해 속에서의 아버지의 권리, 동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비극 일주일 후 검찰은 체드에게 3가지 항목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모든 경우에 주 법에 따라 최고형인 사형이 규정되어 있었다. 3번의 종신형 또는 약물 주사형이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체드는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서 일어서서 똑바로 쳐다보았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2023년 7월 첫 예비 심리가 열렸다. 변호인단은 정보 공개 금지를 요구했다. 배심원들이 사전에 사건의 세부 사항을 듣고 미리 의견을 형성하지 않도록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말하는 백지 상태였다. 법원은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양측에 언론과의 소통 시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7월 5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기자 및 외부인과 사건을 논의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었다. 3번의 살인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긴 공개 문서는 없었다. 모든 것이 잠겨 있었다. 체드는 모든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돌 같은 얼굴로 심리에 앉아 있었다. 아내와 딸의 증언, 그리고 자신의 초기 자백을 배경으로 이는 대중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설명이 가능했다. 변호 전략이었다. 심리 시작은 2024년 7월로 예정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피고인이 책임 능력이 있는지, 최고형이 합당한지 등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했다. 관료 절차는 몇 달간 이어졌다. 변호사는 활발하게 움직였다. 2023년 9월까지 이미 34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류 덤이었다. 그는 충격적인 범죄 현장 사진을 자료에서 제외하려 했다. 피고인의 이미지를 미화하고 그를 상황의 희생자로 제시하려 했다. 구금 중 체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모범 수감자, 규율을 준수했다.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를 기다렸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작업했다. 검사, 대화, 분석, 운명의 그날 2023년 6월 15일 체드는 그의 상태를 걱정한 어머니의 권유로 이웃 도시의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가 그에게 전화해 가보라고 애원했다. 이전에 그는 어머니에게 어떤 이상한 느낌을 묘사했었다. 환청이었을지도 모른다. 머리의 압박감. 하지만 그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직원과 대화조차 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 들어와서 복도에 서 있다가 돌아서서 나갔다. 무엇이 그를 멈추게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려움, 수치심, 혹은 다른 무언가. 2024년 검찰은 3번의 살인이 로라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즉 최대한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기 위해 저질러졌다고 거의 확신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가명을 이끌어내려 했다. 주요 목표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형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른 절차상 위반에 매달렸다. 한 경찰관의 무례함, 체드가 불평했던 꽉 조인 수갑을 언급했다. 금속이 손목을 파고들어 자국을 남겼다. 새 아이의 살인을 배경으로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남성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증거가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상의 미묘한 문제였다. 변호사는 체드의 권리가 여러 번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신문 중 한 형사는 미란다 원칙을 완전히 고지하지 않았고 서명할 문서도 주지 않았다. 구두로 단순화된 형태로 낭독했을 뿐이다. 항목들을 대충 훑어보았다. 변호사는 3시간에 걸친 신문 기록을 철저히 분석했다. 영상을 수십 번 보며 메모했다. 형사들의 모든 말, 상황, 분위기에 매달려 아주 사소한 결함이라도 찾아내려 했다. 쉼, 억양, 압박. 변호인 측은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했다. 이것은 재판에서 일부 정보를 제거하고 유죄 판결을 어렵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이 그를 책임 능력자로 인정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체드가 기록되지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숨겨진, 진단되지 않은 질병. 그는 신문 영상에서 체드가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때로는 형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선은 방황했고 손은 떨렸다. 검찰은 이러한 혼란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설명했다.
신문의 대부분에서 체드는 명확하게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반응했다. 질문에 조리 있게 답하고 세부 사항을 기억했다. 이 단계에서 체드 자신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날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살인, 체포, 신문, 기억의 공백, 블랙홀. 그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확신했다. 기억상실, 해리장애. 변호사는 체드가 일반적인 질문에만 주의 깊게 대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날씨, 일, 개에 대해서. 하지만 유죄와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답이 모호해졌다. 회피적이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변호사를 여러 번 언급했다. 변호사가 필요해요. 내 변호사는 어디 있죠? 형사들은 이를 변호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뜻, 즉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수사적인 질문. 이제 변호사는 그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살인자는 신문 과정에서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로써 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듣지 못한 직접적인 요청. 변호인 측은 체드 도어맨의 심신미약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 모든 전략이 이것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2024년 봄, 변호인 측의 신청을 심리한 후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법정은 가득 찼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살인자의 권리가 2번 침해되었다고 인정했다. 첫 번째는 형사가 신문을 시작하면서 헌법상의 권리를 전부 고지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그가 변호사에 대해 우연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받지 못했을 때였다. 그 신문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위법으로 인정되어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의 기술적인 승리였다. 이 결정 이후 체드는 진술을 바꿨다. 법정에 섰다. 무죄 주장 대신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호 전략이었다. 변호사는 질병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그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그는 아이들을 살해할 당시 남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계속 주장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전에 검찰은 이미 전문가 소견을 요청했다. 그때 그는 제정신으로 판명되었다. 아버지는 온전한 정신 상태였고 아내와 의붓딸을 죽이지 않았으며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있었다. 목표를 선택했다. 게다가 이전에 그는 2022년 10월, 즉 사건 발생 8개월 전에 비극을 계획했다고 인정했다. 계획하고 준비했다. 그가 살해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마지막 주장도 반박될 수 있었다. 어머니와의 한 통화에서 체드는 모든 사건과 행동의 이유를 완벽하게 기억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화는 녹음되었다. 모두에게 남자가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끈질겼고 포기하지 않았다. 판사는 새로운 정신 감정을 명령했다. 또 다른 독립적인 감정. 검찰은 체드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계속 주장했다. 단호하게. 2024년 5월 초 변호사는 사형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가 총을 들었을 때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았다. 급성 사포. 정신장애 상태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지만 아무도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여러 징후가 발견되었다. 수년간의 무치료. 그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울증. 이 모든 감정과 신청으로 인해 심리는 다시 연기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대신 7월에는 모든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예비 심리가 예정되었다. 또한 체드가 최고형을 피할 권리가 있는지도 결정해야 했다. 이제 답은 그렇게 명확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 다음 새로운 관료적 문제가 개입되었다. 임명된 판사가 모든 단계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해야 했다. 나이, 건강 문제. 새로운 판사는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몇 주 동안 사건을 읽었다. 새로운 정신 감정은 검찰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제 로라에 대한 복수는 검찰에게도 유력한 동기로 보였지만 책임 능력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다. 명확함 대신 안개. 물론 그 결과를 반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검찰이 고용한 전문가는 체드가 완전히 건강하고 책임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견해로는 꾀병이었다.
변호인 측 전문가는 그가 정신병 상태에 있었고 심신미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상반된 견해. 대중은 사건의 전개를 면밀히 지켜보며 언제 재판이 시작될지 궁금해했다. 사람들은 정의를 원했고 답을 원했다. 하지만 재판은 아예 열릴 운명이 아니었다. 2024년 8월 2일, 체드 도어맨은 가석방 없는 3번의 종신형을 받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 협상이었다. 이것은 사건의 결과와 남자가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옥을 아예 피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한 검찰과의 유죄 협상 랑크에서 이루어졌다. 법적 위험. 체드는 이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최고형을 피했다. 죽음 대신 삶. 이것은 이 잔인한 살인자에게 더 적합한 조치로 사형을 원했던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실망감은 엄청났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가족 구성원들과 법정 공방을 겪은 로라와 알렉시스는 자신들의 심정을 밝혔다. 법정에서, 카메라 앞에서. 하지만 그들조차도 유죄 협상과 종신형 제한이 나온 후에는 사형을 주장하지 않았다. 과정에 지쳤고 이 장을 닫고 싶었다. 의붓딸은 체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가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알렉시스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미워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것이 더 쉬웠을 것이다. 그녀는 체드가 아프지 않았고 진심으로 모든 사랑을 주었던 그 시절에 대해 그에게 감사했다. 그네를 만들어주고 밤에 책을 읽어주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사람과 이 살인자는 마치 다른 두 사람 같았다.